정주영 1915만 2001 김동길 1992년 어떤 추운 날 의형제 매질 서류 내밀며 우리가 힘을 합쳐 정치 바로잡는 일하자이처럼 기자. 역사적 인물의 이름에는 직함이나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정주영은 이 시대를 살고 간 특이한 인물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현대라는 기업을 뺄 수 없다면 그 기업을 일으킨 창설자가 역사에 남을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그는 보통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송금을 쥐고 나왔을 텐데 나는 그의 송금을 본 적은 없다. 나는 정치를 시작하여 정치 일선에서 밤낮으로 같이 지내던 시절의 정주영만 알 뿐이지 그가 어떻게 현대를 시작했고 어떻게 현대를 키웠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 그는 1992년 봄이 되기 전 어떤 추운 날 나를 시내 모처에서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가 대학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은퇴한 나를 왜 보자고 하는지 그 뜻을 잘 모르고 만났다. 그는 같은 내용이 적힌 서류 2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가 썩으니 기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정치를 바로잡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 서류는 정주영과 김동길이 의형제를 맺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의형제가 되는 것을 문서로 밝힌다는 일이 내게는 생소한 경험이었다. 그는 문서 2통에 이미 자기 도장을 찍어와서 나에게도 날인할 것을 요구했고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우리가 나눠 가진 그 문서 한 장은 내가 여러 해 간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의형제 문서에 지장을 찍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만드는 당의 대통령 후보는 국민 사이에 인기가 좋은 김 교수가 나가야지요. 나는 그에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담벼락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 후 곧 통일국민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출범했고 그는 당대표가 되었고 나는 최고위원이 됐다. 그 신당은 현대의 그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날마다 활발하게 움직여 그해 3월 총선에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해 31명을 당선시켰고 나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해 12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5월로 예정하고 있었다.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정주영은 내가 빌려서 살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로 혼자 찾아와 대뜸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엉뚱한 이야기를 들은 내가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고 결혼할 때는 지났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김 교수도 결혼해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해요. 김 교수가 결혼한다면 내가 200억은 줄 수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앞으로 내가 결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광화문 당사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겠어요. 나는 이번밖에 기회가 없지만 김 교수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해도 될 겁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파악하려고 망설이다가 단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대답했다. 당대표였던 그는 나의 그 한마디로 통일국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김광일 당원과 이주일 당원이 각각 발언했다. 왜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정 대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십니까? 그러나 내가 반발하지 않는 한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혼하면 200억 주겠다 약속. 대선 투표 바로 전날 효재국민학교 교정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할 때까지도 통일국민당 후보에게 전달되는 쪽지들의 내용은 미국 CIA나 그 나라의 방송사 CNN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결같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점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CIA와 CNN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한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그날 밤 상황이었다. 그 다음날 밝혀진 대선 결과는 정 후보 주변 사람들의 추측이나 보고와는 정반대였다. 통일국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정주영이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여당으로 들어간 김영삼에게 군인들이 당신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내가 정당을 만들면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세요 하고 권면한 사실이 있다. 같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자신을 압박한 정주영을 김영삼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 멀지도 않을 어느 내일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낯선 땅에서 정주영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면 그의 손을 꽉 잡으면서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편안하셨나요? 라고 한마디 하고 난 뒤 그런데 형님은 통일국민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지어놓고 이 동생을 왜 단 한 번도 아는 척 하시지 않았나요? 하고 물을 것이다. 물론 그는 웃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의 기적을 창출한 정주영은 이 시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병철 1910만 1987 우리 집에서 냉면 먹다가 액자 유리 깨뜨렸지만 그는 한마디도 안 했다.
다음날 삼성 사람들이 커다란 냉방기 들고 와.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들은 병상에 누웠고 손자는 철창 안에 이병철이 살아 돌아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병철은 경술국치 6개월쯤 전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생했다. 대대로 벼슬 하던 조상을 가진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벼슬을 안 했지만 넓은 농토를 가진 지주였다. 고향에서 교육을 받다가 서울에 있는 수성국민학교로 진학했는데 그가 쓴 자서전에 의하면 성적이 반에서 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이 안 좋은 원인은 분명히 있었다. 이병철이 어려서 경상도 사투리를 하도 심하게 써 서울 아이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가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 틈이 생기는 대로 여러 곳의 공장들을 시찰하였다니 어쩌면 기업인의 꿈을 그때 이미 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병철은 건강이 매우 악화돼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3년차에 자퇴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건강을 되찾고 그는 장사할 만한 곳을 물색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를 두루 다녀봤지만 고향에서 멀지 않은 마산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도전공장과 합동정미소를 차렸다. 그것이 1936년이었는데 중일전쟁이 터진 여파로 사업이 부진해 정미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빚을 다 갚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 번 실패로 기업가의 꿈을 접을 이병철은 아니었다. 1938년 대구에서 3만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삼성상해를 시작했다. 3년 뒤에는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첨가류와 어물 등을 도소매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도 했다. 그가 삼성물산을 창립한 것은 해방 뒤 2년이 지난 1947년의 일이었다. 제1제당 제1모직부터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간 사실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동방생명, 신세계백화점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 삼성전자도 그렇다. 나는 기업인 이병철은 잘 모른다. 그의 사생활은 더욱 모른다. 다만 전 세계의 어떤 도시에 가나 SAMSUNG라는 상표를 대하게 되고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우수한 기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 해 전에 이병철과 함께 우리 집에서 냉면과 빈대떡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 그때 저녁 자리가 2층에 마련돼 있었는데 그가 그 방에 들어서면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하나 잠깐 건드린 일이 있었다. 잘못 걸려있던 탓에 그 액자는 온돌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손님도 미안했겠지만 주인은 더 미안했다. 물론 유리만 깨졌지 이웃의 화백의 산소화는 그대로 있었다. 사람을 불러 깨진 유리를 치우고 나니 그 불상사는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손님으로 온 이병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님이 미안하다고 하면 주인은 더 미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여름철이라 그 방이 좀 더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튿날 삼성에서 사람들이 왔다. 커다란 냉방기를 하나 들고 이병철과 저녁을 함께 한 그 방에는 최신 냉방기가 하나 달렸고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이었다. 잊히지 않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용인에 삼성이 경영하던 자연농원이 있었고 그 안에 연수원이 생겨 사원들의 각종 연수도 진행했다. 나도 한번 강사로 초빙대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연수원에 간 적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운전기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병철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의 일이다. 제가 회장님의 출퇴근을 맡아서 여러 해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가슴이 찡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도 이 회장과 측근에게 그 말을 전해줄 기회도 없는 것이 명백한데 그 기사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을까? 삼성이 내 가슴에 그리고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 한국인으로서의 커다란 긍지를 심어준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했다는 삼성 창업주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쓰는 새벽 내 눈에는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는다. 왜 이다지도 괴롭고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에 앞서 붓을 던지고 한참 눈을 감았다. 유능하다고 소문났던 이병철의 아들은 병상에 누운 지 벌써 몇 해째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목구비가 수려한 이병철의 손자는 받들어야 하는 나라. 어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죄 때문에 오늘도 철창 안에 갇혀 콩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그가 거처하는 집은 커서 큰 집이라고 하지만 방은 매우 좁다. 나도 살아봐서 안다. 손자도 할아버지를 닮았다면 삼성보다 나라를 걱정하며 쭈그리고 앉아있겠지. 오늘 이병철이 살아 돌아와 삼성의 회장실에 잠시 들른다면 그는 몰려든 기자들에게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혹시 삼성은 망해도 대한민국은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말할 것만 같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경제도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이 나라에 태어난 사실이 오늘 새벽에는 조금도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명박 1941
전직 대통령이 네 사람이나 철창 신세를 지는 그런 나라가 지구 상에 또 있을까? 이승만이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18년 집권했던 박정희는 그의 신복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권총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살해했기 때문에 투옥되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 노무현이 만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아주 먼 곳에서 만세수를 누렸을까? 만일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대통령 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퇴임 후에 본인도 아들도 철창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비리가 있으면 재임 중에 사임하도록 해야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가다니. 이 나라의 정치 풍토는 선조 때 싹이 트기 시작한 사색 당쟁 때문에 반대파의 씨를 말리려는 참혹한 살생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왜 그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오늘 구속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나라 17대 대통령 이명박에게 어떤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다. 나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청계천을 복원한 것과 서울 시내 교통 문제를 시민이 편리하도록 개선한 사실들을 큰 업적이라고 나는 평가하였다. 이명박 자신이 나는 생긴 것도 한심하고 목소리도 좋지 않아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매우 겸손하게 말한 것이 매력적이기도 했다. 정치인도 아니면서 우리 몇 사람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을 누비었다.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동포들을 모아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여러 번 핏대를 올렸다. 일본을 최초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명박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관상이 비슷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섞어가면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을 531만 표 차로 누르고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가 비서실장 정정기를 시켜 우리를 시내 음식점으로 초대하여 저녁 대접을 하고 청와대에서 만든 기념품을 전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에 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정 실장에게 우리가 무슨 전염병 환자인가, 청와대에 들르면 큰일 나는가 하였을 때 실장은 매우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거 공약의 하나였던 대우나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 동기는 서울대 교수 100여 명이 연서로 탄원서를 만들었는데 대우나 공사는 국토와 그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그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공약을 접어버렸다. 그는 러시아 정부의 초대를 받아 떠날 때 말썽 많던 작가 황모 씨를 대동하고 출국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큰 깃발 하나만을 들고 나가야 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로지 중도만 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곧 내 의견을 털어놓았다. 정치적 식견이 없으면 침묵을 지킬 것이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를 간다는 사람은 대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다 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퍼부었다. 나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실을 지금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내 마음. 한 구석에는 그가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처럼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41년 오사카 근교 어느 목장에서 노동을 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살림도 고달팠지만 해방되고 식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팝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은 했지만 취직이 안 돼 고생하던 터에 현대에 입사, 정주영을 회장으로 모시고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그 회사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면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뒤 현대를 물러난 그는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원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면받으면서 그는 서울시장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다. 특히 청계천 복원 사업이 국민을 감동시켜 2007년 마침내 그는 이 나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링컨처럼 되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되어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나라의 많은 가난한 젊은이에게 이명박은 마땅히 희망을 주어야 했는데 왜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가. 링컨처럼 되라는 말은 아직도 듣기 좋지만 이명박처럼 되라는 말은 듣기도 싫다. 나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있다고 본다. 만일 그가 이명박 내외를 청와대에 초대하고 저녁을 대접한 뒤에 부정 축제하신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1000억 정도를 희사하면서 장학재단을 하나 크게 만들라고 당부하시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하고 이 대통령의 명예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법 처리를 한다는 건 피차 민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했으면 오늘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군자가 돼야지 소인이 되면 나라가 어지럽다. 오늘의 대통령은 어제의 대통령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그를 감옥에 넣어서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19대 대통령도 임기를 끝내고 국민의 존경이 차고 넘치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